저는 아무리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함부로 믿어선 안 된다는 걸 이 나이 먹고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60셈 먹은 여자입니다. 한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 천지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도 내가 배 아파 낳고 밤잠 설쳐가며 키운 새끼만큼은 끝까지 내 편일 거라고요. 그게 당연한 부모 마음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돈이 얽히고 나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도 못할 짓이 생기더라고요. 설마 내 자식이 그러겠어 하고 넘겼던 일들이 하나둘 진짜로 벌어지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핏줄이라고 해서 다 내 편은 아니라는 걸요.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지금도 가슴 한쪽이 먹먹하고 눈물이 핑 도네요. 그래도 저처럼 뒤늦게 가슴 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용기 내서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어릴 적 얘기부터 좀 해야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형제가 참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명절만 됐다 하면 친가 큰 집에 온 친척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어요. 마당이 미어터질 정도로 사람이 많았죠. 저도 어릴 땐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사촌들이랑 마당에서 술래잡기하고 언니 오빠들이 딱지며 예쁜 학용품 하나씩 쥐어주면 그게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랬거든요. 야, 너 거기 숨은 거 다 보여. 얼른 나와. 아니야, 나 아직 안 숨었어. 다시 해. 장독대 사이에 끼어 앉아서 키득키득 웃던 그 시절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아무리 혼을 내도 우리는 지칠 줄을 몰랐죠. 저는 그때 식구 많은 집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집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몇 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식구가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렇게 우애 좋던 아버지 형제분들이 어느 날부터 아주 원수처럼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발단은 돈이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밥한 돈을 아버지한테 빌려가 놓고는 그걸 갚기는커녕 아예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로 두 분이 얼마나 크게 붙었는지 몰라요. 하필 제사상 앞에서였어요. 야, 이놈아.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갚기로 한 날이 언젠데 아직도 이래? 형, 나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있으면 벌써 줬지. 이 자식이 형 주머니를 털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너 조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아유 몰라. 배째라 이거야. 차라리 날 죽여.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아버지가 결국 분을 못 참고 멱살을 잡으셨어요. 작은아버지도 지지 않고 아버지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고요. 향 피워놓은 제사상 앞에서 두 형제가 멱살잡이를 하는데 그날로 두 분은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좋던 우애가 돈 하나에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그 소동이 있고 한참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잔뜩 드시고 들어오시더니 저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딸아, 너 아빠 말 똑바로 들어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아무리 핏줄이라고 해도 절대 믿지 마. 돈 앞에서는 핏줄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야. 알았지? 아버지는 그 말씀을 끝으로 한참을 말없이 술만 들이켜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을 보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착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그 말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냥 술 취한 아버지가 넋두리 하시나 보다 그렇게만 넘겼거든요. 그렇게 자란 제가 25, 한창 물오를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건설자재 도매를 크게 하던 집 장남이었거든요. 시댁이 워낙 유복해서 그런지 남편은 사람이 시원시원하고 저한테 뭐 하나 아까워하는 법이 없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그랬죠. 제가 지나가는 말로 뭐 하나 예쁘다고 하면
그걸 절대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거든요. 한 번은 같이 백화점에 갔는데 진열장에 걸린 코트가 어찌나 예쁘던지 제가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그런데 가격표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접고 돌아서는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대뜸 그 코트를 집어드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 하나 사. 딱 당신한테 어울리겠는데? 아유, 아니야. 됐어. 값도 만만찮고 굳이 안 사도 돼. 왜? 당신 아까부터 계속 예쁘다고 했잖아.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왜 돈 걱정을 해? 저기요, 이거 하나 주세요. 저는 남편이 사준 그 코트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힘든 날에는 또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그날따라 기분이 축 처져서 시무룩해 있으면 남편은 일도 제쳐두고 차를 끌고 달려오는 사람이었어요. 얼른 타. 오늘 고생 많았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갈비 잘하는 집 예약해놨어. 갈비? 우리 며칠 전에도 비싼 거 먹었잖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먹자. 별 걱정을 다 하네. 이럴 때 쓰라고 돈 버는 거지. 당신 기운 차려야 내가 좋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런 남편이 유독 좋아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가 끓여주는 국물 요리였거든요. 특히 칼국수 국물을 어찌나 좋아하던지 후루룩 한 그릇 비우고는 이야, 당신 손맛이 진짜 최고야. 밖에서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하면서 국물까지 싹 들이켜곤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죠. 훗날 그 칼국수 한 그릇이 저한테 그렇게 사무치는 물건이 될 줄은요.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시부모님이었어요. 두 분 다 어쩜 그렇게 좋은 분들이신지요. 시어머님은 도매업 하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시댁에 갈 때면 꼭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한 상 가득 차려주셨어요. 어머님 바쁘신데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랑 같이 하시지. 우리 새아기 오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내가 저번에 갈비찜 맛있게 먹길래 어제부터 핏물 빼서 준비했다. 얼른 식기 전에 먹어. 시아버님은 또 어떠셨게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며느리인 저만큼은 끔찍하게 아껴주셨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을 시댁에서 보내고 친정 가기 전날이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슬쩍 부르시더니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아가, 이거 가져가라. 이걸로 친정 부모님 뭐라도 사다 드리고 남는 건 내가 쓰고 싶은데 써. 어머 아버님, 용돈은 저희가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주시면 저 못 받아요. 못 받긴. 난 우리 며느리한테 주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하는데 어른이 주는 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그러니 제가 시댁 가는 걸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나중엔 남편도 없이 저 혼자서도 시댁에 놀러 갈 정도였다니까요. 아마 어린 며느리가 뻔질나게 드나드니 귀찮으셨을 법도 한데 두 분은 꼭 막내딸 대하듯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정엄마가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나무라시는 거예요. 예, 너 대체 시댁에 얼마나 자주 가는 거니? 아무리 잘해주셔도 어른이 어려운 걸 알아야지. 내가 그렇게 뻔질나게 가면 밥 차려주시는 사부인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엄마, 나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어머님도 내가 오는 거 좋다고 하셨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딸 아직도 이렇게 애 같아서 어쩌니. 다음부턴 시댁 갈 때 집에서 밥 먹지 말고 내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해. 알겠지? 그 말 듣고서야 제가 눈치가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워낙 반겨주시니 발길을 완전히 끈진 못했지만요. 그렇게 알콩달콩 신혼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큰 결심을 했어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도 건설자재 도매업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저도 겁이 나서 말렸는데 운이 좋았는지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잘 풀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씀씀이가 큰 사람이 돈까지 척척 벌어들이니까 전보다 더 시원하게 돈을 쓰고 다녔어요. 여보, 이번 휴가 때 우리 해외여행 가는 거 어때? 애들 비행기 한 번도 못 태워봤잖아. 해외? 아유, 그게 돈이 얼만데. 애들도 어린데 무슨. 나 무서워서 싫어. 무섭긴.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다 식구들 데리고 나가더라. 당신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제가 하도 말려서 해외여행은 안 갔지만 남편은 정말 돈을 물 쓰듯 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버는 만큼 쓰는 거니 저도 크게 잔소리는 못했죠.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요. 그렇게 저희를 아껴주시던 시부모님이 아들 잘 되는 걸 오래 못 보고 가신 거예요. 결혼하고 한 10년쯤 지났을 무렵 두 분이 몇 해 사이로 지병을 얻어 나란히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어머님, 평생 아들 며느리한테 효도 한번 못 받아보시고 매번 베풀어 주시기만 하다가 이렇게 급히 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죄송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저는 두 분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가슴을 몇 번이나 내리쳤는지 몰라요. 친부모처럼 의지하고 살던 분들이 한꺼번에 떠나시니까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것처럼 마음이 텅 비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게 우리 집안에 닥칠 불행의 시작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쁜 일은 나쁜 일을 불러온다고 했던가요? 시부모님이 나란히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잘 굴러가던 남편 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거실을 왔다 갔다 서성이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얼굴은 반쪽이 되고 한숨만 늘어갔죠. 여보,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사업이 그렇게 안 좋아? 당장 이번 달 막을 돈이 없는데 돈줄이 완전히 묶였어. 거래처에서는 대금 달라고 매일 독촉 전화가 오지. 아주 미치겠다, 정말. 그렇게 피가 마르는 것처럼 힘들어하던 남편이 결국 어느 날 밤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큰 덩치를 하고 저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한 번만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지금 딱 고비만 넘기면 돼.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돈 관리는 당신이 다 했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좀 알아봐줘. 당신 친구들이나 친정이라도 말이야. 다음 달에 들어오면 이자까지 쳐서 무조건 다 갚을게. 나 이대로 주저앉으면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 나앉아. 제발 부탁이야.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서 애원하는 남편을 보니 제 가슴도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연이란 인연은 다 붙들고 전화를 돌렸어요. 지수야, 미안한데 혹시 급하게 돈 좀 융통 안 될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어머, 그렇게 큰 돈을?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누가 그런 목돈을 들고 있겠니? 나도 대출 갚느라 여유가 하나도 없어. 미안해. 전화하는 곳마다 죄다 거절이었어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결국 저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친정엄마한테 손을 벌리고 말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급하게 큰 돈이 좀 필요해요. 김서방 사업이 요즘 좀 힘든가 봐요. 이 돈 해결 못하면 정말 큰일 난대요. 아니,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니? 김서방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었어? 원래 잘 됐는데 잠깐 주춤해서 그래요. 다음 달에 바로 갚는다니까. 엄마, 딱 이번 한 번만요. 저 생전 이런 부탁 안 드렸잖아요. 결국 친정엄마는 제 간곡한 부탁에 평생 모으신 적금까지 깨서 큰 돈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한 걸음에 달려가
남편한테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건넸어요. 자, 이거 친정에서 겨우 구한 돈이야. 이걸로 급한 불부터 얼른 꺼. 여보, 정말 고마워. 장인 장모님께도 내가 큰 빚을 졌네. 이 은혜 절대 안 잊고 몇 배로 갚을게. 정말 고마워. 남편은 그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친정에 면목이 없어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번 크게 휘청인 사업은 아무리 급한 불을 껐어도 예전만큼 살아나질 못하더라고요. 그 무렵 애들한테는 한창 교육비가 들어갈 시기였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시장에 손칼국수집을 하나 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벌어야겠다 싶었거든요. 낮에는 장사하랴, 밤에는 애들 챙기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그래도 아이들 크는 것만 보면 힘든 줄 몰랐죠. 우리 애들이 또 얼마나 착했게요. 부모가 고생하는 걸 다 알더라고요. 하루는 종일 반죽에 시달리다 밤늦게 녹초가 돼서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주방에 가보니 설거지가 싹 돼 있고 물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는 거예요. 아유, 누가 이렇게 설거지를 예쁘게 해놨어? 엄마 오늘 진짜 힘들었죠? 내가 다 해놨어요. 동생 숙제도 봐줬으니까 엄마 얼른 씻고 주무세요. 큰애가 제 가방까지 받아들며 저를 방으로 이끄는데 그때 그 녀석이 고작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도 장남이라고 제 어깨도 주물러주고 종일 있었던 일도 조잘조잘 들어주더라고요. 남편은 사업 수습한다고 맨날 밖으로 도는데 그 어린 아들이 어느새 제 버팀목이 되어주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살만 나네. 설거지 힘들지 않았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제가 큰아들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다음엔 빨래 돌리는 것도 알려주세요. 제가 다 해놓을게요. 큰애가 이렇게 곰살맞게 구니까 둘째도 질세라 제 다리를 꼭 끌어안더라고요. 엄마, 나도 봐요. 나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이거 봐요. 어머, 우리 딸 똑똑하네. 공부도 잘하고 오빠 말도 잘 듣고 아주 예뻐 죽겠어. 난 오빠처럼 설거지는 못하니까 대신 공부 열심히 할래요. 그게 효도라고 아빠가 그랬어요. 그때는 자식들 얼굴만 봐도 그간 힘들었던 게 싹 잊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자라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어린 것들이 제 엄마 마음까지 헤아려 주니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저는 그 아이들 보면서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다시 시장에 나갈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어느새 결혼한 지 30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그 조그맣던 녀석들이 다 커서 각자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예쁜 손주들까지 안겨줬어요. 손주들이 꼬물꼬물 크는 걸 보는 재미는 또 자식 키울 때랑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왔네. 며느리도 어찌나 착한지 저를 살뜰히 챙겨줬어요. 어머님, 시장 일도 바쁘신데 저희 온다고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좀 쉬시라니까요. 우리 며느리랑 손주들 온다는데 갈비찜 정도는 해야지. 얼른 앉아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자식들 서로 안 다투고 손주들 열심히 키우는 걸 보면 지난 30년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대로 제 인생 순탄하게 흘러가나 보다 딱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무렵부터 이 평온한 집안에 아주 몹쓸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더라고요. 애들 어릴 때 돈 문제로 한 번 속을 썩이긴 했어도 그 뒤로는 별 탈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영감이 다 늙어서 노망이 났나? 글쎄 환갑이 넘은 나이에 늦바람이 나고 말았지 뭐예요. 정말 남사스러워서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상대가 누구였느냐 하는 거였어요.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저희 부부 모임에 같이 나오던 여자였거든요. 저도 몇 번씩이나 같이 밥 먹고 웃으며 어울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 충격이 오죽했겠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식탁에 놓인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뒀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폰이 자꾸 보고 싶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화면에 뜬 이름이 바로 제가 잘 아는 그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곧바로 문자가 하나 뜨는데 제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이어졌어요. 오빠, 오늘도 재밌었어. 우리 또 언제 볼까? 벌써 보고 싶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사정없이 떨리더라고요. 대체 이것들이나 몰래 무슨 짓을 하나 싶어 문자창을 쭉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낮 뜨거운 대화에 연인처럼 딱 붙어 찍은 사진들까지 쏟아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그 폰을 들이밀었어요. 당신, 이 여자랑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아는 그 여자 맞지? 우리 모임에 나오는 그 여자 맞잖아. 그런데 이 인간이 잠깐 당황하나 싶더니 이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되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봐? 아무리 부부라도 지킬 예의가 있는 거지. 지금 내가 폰 본 게 문제야? 당신이 바람난 게 문제지. 내가 뻔히 아는 사람이랑 이럴 수가 있어? 다 늙어서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제가 이렇게 따지니까 이 인간이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면서 저를 의처증 환자 취급을 하는 거 있죠. 아,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그냥 모임에서 가깝게 지내다 보니 밥 몇 번 먹고 문자 좀 주고받은 거지. 당신이 집에서 하도 바가지 긁고 숨 막히게 하니까 나도 숨 좀 쉬려고 그런 거잖아.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사람 잡지 좀 마. 미안하단 말 한마디는커녕 되레 저 때문에 밖으로 돌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제가 시장에서 30년을 이 악물고 애들 키우고 뒷바라지한 결과가 겨우 이거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뻔뻔한 인간들이 얼마 뒤에는 아예 손을 딱 잡고 저를 찾아와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도 황혼 이혼이란 말 알지? 우리도 애들 다 키웠고 살 만큼 살았잖아. 이제 각자 여생 즐기며 살자고. 뭐 당신도 남자친구 사귀고 그럼 좋잖아. 괜히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쯤에서 깔끔하게 갈라서자. 집안 시끄럽게 하는 게 누군데? 뭐 살 만큼 살아? 그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그날 그 상간녀 머리채까지 붙잡고 대판 몸싸움을 벌였어요. 결국 남편은 그 여자랑 집을 나가버렸고 세상에 둘이 아예 살림을 차렸지 뭐예요. 환갑 넘은 인간이 정말 노망이 난 줄 알았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 이혼을 요구했지만 저는 끝까지 도장을 안 찍어줬어요. 아버지가 난리를 치니까 처음엔 우리 아들 딸도 아버지를 아주 원망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사람도 아니야. 그 인간 우리 아버지도 아니니까 엄마도 미련 갖지 마. 맞아요, 엄마. 어떻게 평생 고생한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난 아직도 치가 떨려서 절대 용서 못해요. 제 자식들이 얼마나 펄펄 뛰었는지 몰라요. 특히 이혼 얘기가 나오니까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절대 이혼해주지 마. 그 집에도 자식이 둘이나 있다며. 이혼해주면 아빠 재산이 다 그 여자랑 그 집 자식들한테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왜 그걸 눈뜨고 봐?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그 여자 자식들한테 아버지 재산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거, 나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꽉 쥐고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가만 보고 있겠니? 난 절대 이 이혼 도장 안 찍어줄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평생 같이 살던 남편의 빈자리는 크기만 했어요. 가끔 혼자 자다 깨서 텅 빈 집을 보면 원통하고 서러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큰아들 내외가 고맙게도 이런 제안을 해줬어요. 엄마, 아무래도 혼자 계시는 게 마음이 안 놓여요. 저희랑 같이 사는 거 어때요? 애들도 할머니 매번 보고 싶어 하잖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지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손주들 재롱도 보시고요. 저는 괜히 애들한테 부담 줄까봐 몇 번을 사양했어요. 그런데 마침 아들 내외가 치킨집을 하고 있었는데 둘 다 가게에 매달리느라 어린 손주 볼 사람이 없다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손주도 봐주고 가게 일도 거들 겸 결국 큰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남편이 바람나고 저는 큰아들 내외와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고맙게도 우리 며느리는 늘 제 편을 들어줬어요. 바람난 시아버지를 대신 욕해주고 속상한 제 마음도 살뜰히 어루만져 줬거든요. 어머님,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배신을 때려요. 저희 애들이 할아버지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요. 며느리가 옆에서 이렇게 다독여주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합가한 지 3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원래도 아들 치킨집 장사가 대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단골이 꽤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나빠져서인지 매출이 뚝뚝 떨어지더니 도저히 가게를 못할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어째 가게 열면 열수록 적자네. 이거 원. 아들은 매일같이 속을 끓이더니 결국 오랫동안 하던 치킨집 문을 닫았어요. 가게 정리하고 대출금만 잔뜩 짊어진 아들은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며 힘들어했죠.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당장 다음 달부터 원금의 이자 갚을 날은 다가오는데 가게 문은 닫았지. 돈 나올 구멍은 없지. 정말 눈앞이 캄캄해요. 아들이 가슴을 쿵쿵 치며 괴로워하는데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를 더 아프게 한 건 그 무렵부터 슬슬 달라지기 시작한 아들 내외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 아들이 외출했다 들어오더니 뜬금없는 소리를 꺼내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만 아버지랑 이혼해 주는 거 어때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야죠. 언제까지 껍데기만 남은 부부로 살 필요 없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던 녀석이 갑자기 딴소리를 하니 옆에 있던 딸이 눈을 부릅뜨더라고요.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을 왜 해줘? 그 상간녀 좋은 일을 엄마가 왜 시켜줘? 야, 너는 엄마가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되겠냐? 엄마 인생도 소중하잖아. 차라리 다 털어버리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언제는 아빠 재산 뺏길까봐 절대 이혼해주지 말라며. 오빠 요새 왜 자꾸 딴소리야? 둘이 아주 사생결단을 낼 듯 험악하게 싸우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지끈거려 제가 겨우 말렸어요. 아유, 그만해라. 왜 내 문제 갖고 너희가 싸우고 난리야. 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그 뒤로 며칠간 집안이 냉랭했어요. 그런데 달력을 보니 마침 아들 생일이 코앞이더라고요. 가게 접고 마음고생하는 아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먹여야지 싶어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 장을 봤어요. 그래도 생일인데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갈비찜에 미역국까지 거하게 상을 차렸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이 상을 힐끗 보더니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오늘 그냥 밖에서 외식하고 올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생일이라고 아침부터 장 봐서 다 해놨는데 나가서 먹는다니? 옆에 있던 며느리도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더라고요. 어머님 생일이 뭐 대단한 거라고 이 고생을 하셨어요. 저희 그냥 나가서 대충 먹고 올게요. 미리 예약을 해놔서요. 죄송해요. 평소 같으면 제 갈비찜이 최고라고 좋아하던 녀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놈이 눈빛이 흔들리면서 제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 착하던 며느리마저 제 시선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느낌이 하도 이상하고 불길해서 곧장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아무래도 좀 이상해. 내 오빠가 수상해 죽겠어. 또 뭐가 이상한데?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뭐 하나 사서 금방 갈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딸의 손에는 아주 조그만 소형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오빠가 갑자기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무래도 수상해서 이거 사왔어. 우리 조카 가방 있잖아. 거기다 이거 몰래 넣어두자. 뭔가 잡히는 게 있을 거야. 아유, 난 좀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그래도 의심 가는 건 확실히 알아봐야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오히려 다행이고. 그냥 나만 믿어. 저는 망설이다가 딸이 시키는 대로 큰 손주가 평소 메고 다니는 가방 안주머니에 녹음기를 살짝 넣어뒀어요. 잠시 후 아들 내외는 손주를 데리고 나가버렸고 저는 얌전히 그 녀석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죠. 그런데 저녁 6시쯤 나간 애들이 밤 11시가 넘어도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희 왜 이렇게 안 오니? 대체 어디야? 어머님, 저희 오랜만에 둘이 소고기 먹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은 카페예요. 주말이라 사람이 많네요. 금방 들어갈게요. 그런데 며느리 옆에서 무지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금방 온다던 애들은 결국 밤 12시가 다 돼서야 들어왔고 피곤하다며 손주를 데리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이튿날 아들 내외가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다고 나간 틈을 타 얼른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음성을 듣게 됐지 뭐예요. 녹음기 속엔 아들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어요. 글쎄, 제 남편과 그 상간녀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세상에 며느리가 그 상간녀한테 어머님이라고 살갑게 부르는 거예요. 뒤이어 아들 목소리도 흘러나왔어요. 새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모질게 굴어서 미안해요. 사실 전 처음부터 새엄마가 마음에 들었는데 엄마 눈치 보느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 뒤로 남편의 뻔뻔한 음성이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너희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냐? 아버지, 사실 가게가 망하고 나니까 기댈 곳이 아버지밖에 없더라고요. 대출빚 갚게 목돈 좀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았다. 그 대신 너희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내 엄마 설득해서 이혼 도장 찍게 만들어. 지금 5천 줄 테니까 이혼 성사되면 5천 더 주마.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피를 나눈 자식마저 돈 몇 푼에 절 배신한 거였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아들을 이용했고 아들놈은 제 빚 갚겠다고 지 엄마를 팔아넘긴 거죠.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곧장 딸을 불러 그 녹음을 들려줬더니 딸도 온몸을 떨며
저보다 더 분노하더라고요. 오빠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그 아빠의 그 아들이네. 엄마, 이거 절대 가만두지 마. 저는 딸이랑 독한 마음을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침 거실에 앉아 있는 아들한테 딸이 소리를 질렀죠. 아, 너 이리 와봐. 내가 어떻게 엄마를 배신해? 그러고도 아들이야? 아들 내외가 끝까지 발뺌하려 하자 딸이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식탁 위에 탁 내려놨어요. 곧이어 그 상간녀 앞에서 아양 떨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아들놈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엄마, 그게 아니라요. 저도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일단 살고 봐야죠. 아버님이 이혼만 시켜주면 빚도 갚아주고 생활비까지 대주신다는데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했어요. 너희들 똑똑히 들어. 내 재산 10원짜리 하나도 너희한텐 못 준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며느리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싹 돌아선 뒤였어요. 저는 어린 손주만 품에 꼭 안고 그 둘을 매몰차게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 둘을 내쫓고 난 그날 밤 저는 딸이랑 사위를 불러 앞으로의 일을 상의했어요. 눈물이 마를 새도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냥 여기서 정확하게 재산 나누고 갈라서는 게 어때? 더 엮이기도 싫어. 아빠가 바람피운 증거도 명백하니까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엄마도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잖아. 딸의 말이 맞았어요. 돈 앞에 무너지는 자식까지 보고 나니까 이젠 이 질긴 악연을 다 끊어내고 싶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딸이랑 사위를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나섰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남편은 아주 여유로운 척 거드름을 피우더라고요. 먼저 연락을 다 주고 웬일이야? 진수 너도 돈 필요해서 나왔냐? 그 뻔뻔한 꼴을 보고 우리 딸이 곧바로 받아쳤어요. 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난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빠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합의 보러 왔으니까 좋게 말할 때 깔끔하게 끝내죠. 합의 안 하면 바로 법정까지 갈 줄 아세요. 남편이 딸의 기세에 좀 당황하나 싶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참 나 알겠다. 지금 너희 엄마 사는 그 아파트 있지? 그거 하나 주마. 그거면 됐지. 그 말에 기가 막혀서 이번엔 제가 식탁을 확 내리쳤어요. 뭐? 내가 그 젊은 나이에 당신 만나 30년 넘게 개고생했는데 겨우 아파트 하나로 퉁쳐? 당신 사업 망했을 때 내가 여기저기 돈 빌려다 주고 친정 적금까지 깨서 살려낸 거 잊었어? 애들도 나 혼자 다 키우다시피 했는데 그깟 아파트 하나로 때워. 됐어, 관두자. 제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려니까 남편이 조금 당황하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알았어, 진정해. 그러니까 얼마를 원하냐고. 그때 딸이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남편 앞에 쓱 내밀었어요. 지금 엄마가 사는 아파트명에 이전해 주시고 현금 5억 더 주세요. 아빠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아빠가 사망하면 아빠 재산은 그 상간녀랑 그 집 자식들한테 단 한 푼도 안 넘어간다. 모든 재산은 엄마랑 우리한테만 온다. 동의하면 여기 서명하세요. 상간녀한테 재산 한 푼 안 넘어가게 하려고 딸이 아주 독하게 적어온 거예요. 남편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혀를 차더라고요. 뭐 상속 재산을 다 너희한테 준다고? 그건 좀 생각해보자. 그런데 웬걸 바로 다음 날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하루라도 빨리 저랑 남이 되고 싶었는지 도장을 찍겠다는 거예요.
다시 만난 남편은 서류에 도장을 쾅 찍으면서 뻔뻔하게 이러더라고요. 당신하고 남이 될 수만 있다면 난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나 안 죽어. 100살까지 아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니까 헛물 켜지 마. 나 내 재산 다 쓰고 죽을 거야. 참 오만한 인간이었어요. 아마 상간녀한테 단 한 푼도 안 간다는 걸 숨기고 있었겠죠. 그렇게 30년 넘는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끝났어요. 물론 저는 상간녀 소송은 끝까지 진행했고요. 그동안 제가 당한 게 얼만데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그 뒤로 아파트는 무사히 제 앞으로 왔고 남편은 아들한테 약속한 1억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아들놈은 겨우 신용불량자 신세는 면했대요. 그런데 그러고도 형편이 안 됐는지 지 자식은 끝까지 저한테 맡겨두고 연락을 뚝 끊더라고요. 저 역시 손주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서 제 손으로 키우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혼 도장 찍고 정확히 2년 반쯤 지났어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겠다고 큰 소리치던 그 인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 위암 판정을 받고 병실에 누워 힘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지 뭐예요. 사람이 천벌 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딱 맞나 봐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상간녀 태도였어요. 남편이 암에 걸리고 나서 그 계약서를 보게 됐나 봐요. 남편이 죽어도 자기랑 자기 자식들한텐 상속이 한 푼도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병들어 누운 남편을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인간 결국 천벌 받았네. 조강지처 배신하고 눈 맞아 나가더니 꼴 좋다. 암 걸리니까 그 여자도 상속 안 온다는 거 알고 바로 튀었다며. 아주 웃게 됐어. 주변 사람들 수군거림 속에 홀로 남은 남편은 그제야 저한테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죽는 거 아니겠지. 나 당신이 끓여주던 그 칼국수 국물이 그렇게 먹고 싶다. 곧 죽을 사람 소원 한번 들어준다 생각하고 딱 한 그릇만 해다 주면 안 될까? 여기 병실에 딴 사람들은 자식들이 와서 울고불고 하는데 나는 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어요. 그 좋아하던 제 칼국수 국물, 그거 한 그릇 얻어먹자고 이제 와서 애원을 하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 저희 집엔 딸이랑 사위가 들어와 같이 살고 있어요. 넓은 집에 혼자 있으면 적적할 텐데 딸이 먼저 제 걱정을 하며 들어와 준 거예요. 엄마, 우리가 들어와서 살면 어때? 우린 진짜 오빠처럼 안 그래. 생활비도 딱딱 드리고 엄마 고생 절대 안 시킬게. 그렇게 요즘은 딸이랑 사위 보살핌을 받으며 손주 크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아들이 두고 간 큰 손주는 벌써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고요. 이제 그 녀석 교육비 들어갈 시기라 이 나이에도 칼국수 집은 계속하고 있지만 손주 얼굴만 보면 힘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돌아보면 참 우습죠? 아버지가 그 옛날 술에 취해 하시던 말씀, 핏줄도 믿지 마라. 돈 앞엔 다 소용없다. 그 말이 결국 제 인생에 그대로 들어맞고 말았으니까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돈 몇 푼에 제 어미를 팔아넘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말이에요. 이 못난 어미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그 녀석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나 봐요. 언젠간 우리 큰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찾아와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 한마디만 해준다면 저는 그동안의 원망 다 접어두고 그 애를 안아줄 것 같거든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모질지가 못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손주 녀석 잘 키우면서 묵묵히 기다려보려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뒤늦게 가슴 치는 일 없이 곁에 있는 사람 소중한 줄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